경매 부채권 담당하는 백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경매를 좀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매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매 경험 있으세요? 조금요. 조금이라고 그런다면 좀 낙찰을 받아요? 아니, 낙찰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뭐 경매에 대해서 뭐 낙찰까지는 입찰은 들어가 보셨고요? 네. 주택으로 들어가셨나요? 토지하고 주택 들어갔습니다. 토지 쪽도 들어가셨고요. 뭐 경매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고요. 선생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낙찰도 받아보셨다고요. 선생님도 경험이 있으시고요. 오늘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부실채권을 하는데 좀 그나마 조금 설명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실채권이라는 말도 다 경험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경매 시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경매 부실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실채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월 들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한 4주차 정도 만들어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한 4주에 걸쳐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 4주에 걸쳐서 부실채권 오늘은 이제 그 부실채권이 뭔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자부터는 어떻게 매입을 하는지 또 매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앞서가지고 최근에 부실채권 관련해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건국대학교 미래 무슨 대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사람이 현대백화점에서 이 부실채권 관련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객들은 현대백화점의 이제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현대백화점이라는 큰 회사에서 강의를 하고 또 건국대학교 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을 믿고서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강사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믿고서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면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례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서 저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대신에 제가 소속이 건국대 강사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는 못하니까 자기 형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주고서 고객들한테 형 이름으로 있는 계좌로 돈을 모았어요. 40억이라는 돈을. 40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정확히 뭐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서 도망간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건지는 뭐 경찰 조사하면 정확히 나오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부실채권을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매물을 투자를 하시든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제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을 하는 사람은 중간자 입장으로서 일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곳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시고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앵태는 부실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저희 이제 부실채권 한다고 그러면은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추천하는 사람을 이제 믿는 것도 물건이지 사실 물건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보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출처가 이 물건을 가져오는 게 제2금융권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제1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AMC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들하고 직접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저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중개만 해드리는 대행만 해드리는 거고 직접 당사자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AMC 쪽에서 정확하게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확인하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그런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채권자하고 예. 그에 대한 문서계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 AMC 쪽에서 유동회사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이제 채권 채무 양도 계약서를 써요. 그럼 직접 거기다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그 중간에 하는 사람들은 중개만 거의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이거 직접 당사자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실 때 직접 쓰시게 되면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냥 돈만 맡기게 되면 돈만 맡기고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걸 회사 쪽에 맡겼으면 회사는 일반적으로 그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례처럼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뭐 NPL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자동적으로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저당권에 대해서 이거를 그 채권을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바로 그 자동화 유동화 회사 쪽으로 자산을 넘기게 돼요. 제가 뭐 여기서 뭐 BIS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실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부동산 쪽에서 대출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뭐 채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 대표적인 채권은 뭐 담보하고 무담보를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담보를 주고 대출을 받는 이제 근저당 성격 설정을 해서 근저당 채권이 있겠고요. 그래서 무담보 채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들 신용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그걸 이제 그 대표적인 무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저번에 모셔가지고 들으셔가지고 똑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만큼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했던 아파트였는데요. 감정가가 한 3억 7천 정도 됐었습니다. NPL을 투자를 하실 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사례였었어요. 일반적으로 뭐 경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2순위라고 한다고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매가라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겠죠. 배당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채권을 싸게 사가지고 내가 그걸 실거주하려고 하면 이제 실수요자 유입하려는 거의 이제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신데요. 이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배당 수익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배당 투자의 그 목적이 있는 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권을 사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건지 배당을 투자를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집을 내가 싸게 살려고 하는 건지 자기가 직접 거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가격을 좀 더 높게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배당 수익을 원한다고 하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매물이 얼마에 낙찰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낙찰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낙찰가 분석이 실패하게 되면 그거는 곧 나의 그 손실로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낙찰가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1순위 채권 최고액이 2억 6천이고 2순위 채권 최고액이 한 6,500만 원이었었어요. 저희가 이 2순위 채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1순위와 그 낙찰가가 1순위하고 2순위를 합한 금액보다 많아야지만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채권 청구액은 2순위에 대해서 채권 청구액은 5,645만 원이었고 이 채권 청구액에 대한 이자율이 한 20%인 채권이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채권과 2순위 채권이 6,500이었는데 낙찰가가 이 두 개를 합친 3억 2,500만 원이 돼야만 2순위 채권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요. 이 채권의 금액이
어쨌든 그래서 시세를 저희가 정확한 낙찰가 분석을 통해서 하려면 시세 분석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일반 매매가 3억 5천 정도 됐었고 금매 가격이 한 3억 4,500 정도가 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낙찰을 들어가 보면 경매 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투자자는 실수요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그 매각을 통해 가지고 그 매각 차익을 바라보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을 쓰게 되는데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내가 사야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매를 조사하는 거는 이거는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면 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금매 가격에 빨리 던져가지고 매물을 받자마자 이 시청이 없으면 바로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잔금 납부하고 바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금매 가격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되는 게 이 매매 가격이 되겠죠. 금매일 수도 있겠지만 매매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는 실수요자를 이길 수가 없고 실수요자가 왕인데 실수요자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도 낙찰가가 33,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33,580만 원에 이제 낙찰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이 채권 최고액을 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이 6,5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거를 얼마에 샀냐면 이 6,500만 원짜리 채권을 5,700만 원에 샀어요. 이건 이금융권에서 이제 샀던 건데 6,500만 원 채권 최고액이 5,700만 원을 사서 결국에 한 4개월 동안에 800만 원의 수익을 얻어가지고 수익률 봤을 때는 4개월에 한 14%, 이걸 연 환산했을 때는 42%라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투자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NPL 투자를 왜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그렇게 NPL을 40억이 되는 돈을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끌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사건이 발생하느냐를 보면, 일단은 NPL 투자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분이 이제 면제가 돼요. 이거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자소득세 그런 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돈을 많이 가진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재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세금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자식한테 주거나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이익을 내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돈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의 이제 포인트인데, NPL 투자를 하시게 되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해서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사례처럼 채권 최고액이 이제 1억짜리를 8천만 원을 사서 이게 내가 배당을 1억 받았을 때 실제적인 수익이 2천만 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이 2천만 원대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이 판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민법상의 채권 양도양수로 해서 부실채권을 매입했다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얻는 배당 수익은 과세 대상의 소득에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세 혜택으로 해가지고도 이거를 NPL을 많이 하세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리점이었었거든요. 그 자산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쌈짓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쪽은 좀 더 돈이 컸겠죠. 세금 안 내고 나타나지 않는 수익이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겠죠. 그 큰 돈을 보니까 많이 욕심이 생겨서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NPL 투자의 보이지 않는 큰 이득 중에 하나가 이 질권대출입니다. 질권대출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질권대출은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유동화 그 NP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제1금융권에서 부실이 이제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 또 뭐 개인 근저 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NPL을 어디서 사느냐라고 보면은 뭐 유동화회사 뭐 AMC라고 많이 하죠. 유동화회사라든지 아니면 제1금융권에서 이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제1금융기관이 그 대출을 제일 많이 해주겠죠.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제 그 부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한테 그 일반적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AMC라고 하는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BISB를 맞추기 위해서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을 하고 이런 그 유동화 전문회사에는 유황크라든지 유리 F&A, 우리 뭐 몇 차, 뭐 30, 아까 제가 보니까 37차까지 있더라고요. 37차 유동화 전문회사들이 있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 금융기관에서 그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 제1금융기관에서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는 어쨌든 제1금융기관에서는 유동화 전문회사의 그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경매가 나오기 전에는 채권을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 물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제2금융권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그 채권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안 팔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뭐 투자자가 뭐 직접 매입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갔을 때 채권 주십시오 하면 주는 데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하시면 저희는 가서 자본금이 얼마하고 얼마 어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뭐 달라라고 하면 너 누구냐고 하죠, 저희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실적이 있었고 뭐 경매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채권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주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쪽하고 이제 거래를 트게 되면 여기저기 이제 그 채권을 좀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방식을 보시면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배당 방식은 내가 내 채권을 사서 다른 사람이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배당을 받는 방식이고요. 유입 방식은 뭐냐면 그 채권을 사서 이게 실거주자죠. 내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당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낙찰가율이 높고 담보 비율이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내가 이 채권을 사면 내가 내 채권을 다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그 이자를 받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건 말씀드렸는데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입 방식이라고 하면 뭐 내가 채권을 사서 내가 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를 이제 재밌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이 한 7억 정도가 5억, 6억 정도가 나왔어요. 한 두 번 정도 유출이 되니까 6억 4천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채권을 한 5억 정도 이제 매입을 하세요. 채권이 한 7억 정도라고 했을 때 5억이 이제 그 채권 최고인데 7억짜리 채권을 5억에 사면 내가 상계라는 게 있는데 내가 7억을 다 써도 내 채권이 7억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가를 7억을 받아도 나는 5억에 샀지만 7억에 써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7억을 다 내야 될까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까요? 내야 될 것 같아요. 경매에는 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가 뭐냐면 내 채권만큼은 내가 쓰지 않아도 상계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7억이라는 게 낙찰을 받았지만 나는 5억만 내고서 이 매물을 사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상계라는 건데요. 내가 채권이 이제 채권 최고액이 7억이잖아요. 내 채권은 5억이고, 그러면 저는 7억짜리를 5억에 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7억의 낙찰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이 7억만큼은 내 채권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2억이라는 그 돈을 내가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을 했을 때 7억에 제가 돈을 이 낙찰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 매입가는 얼마가 될까요? 5억이 될까요? 7억이 될까요? 7억이 되겠죠. 매입가가 높게 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이에요. 경매는 다른 일반 대출하고 다르게 DTI라든지 LTV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TI라고 한다면 내 소득이 얼마에 따라서 그 이자 지불 능력 그런 걸 이제 DTI라고 하는데 그게 뭐 60%다 뭐 40%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그 대출이 있어도 이 경매 낙찰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그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높게 받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억에 샀지만 나중에 7억에 낙찰을 받아서 이게 10억에 넘긴다고 했을 때 지금 7억에 샀기 때문에 10억에 넘기면 양도 차익이 3억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5억이죠. 내가 5억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5억에 샀지만 실질적으로 2억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유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는 이제 두 번째 2순위 채권을 사는 거였고요.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배당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배당을 받는 기일에 따라서 내가 배당받는 금액도 달라지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이거는 1순위 채권 최고액이 2억 4,700만 원이었고 은행의 채권 최고액이 2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채권 청구일이 2013년 3월 7일인데 낙찰이 8월 6일에 됐어요. 그러면 한 5개월 되죠? 낙찰받는 기일이 5개월 정도 됐는데 배당 받고 대금제 기한이 있고 배당 어떻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배당 수익을 얻을 때 하는 기일은 청구일부터 배당 기일까지 배당받는 날까지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날짜로.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채권을 나중에 사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채권 채권 얼마이거든 낙찰가 얼마를 돼서 이 금액을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배당받은 날까지 그러면 채권 원금에다가 채권 청구의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한 기간만큼만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 2,400만 원 2억 4,700만 원을 다 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수 기간이 짧지만 조금 더 적은 금액을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채권 최고이라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채권 청구액에다가 이자를 합한 금액의 최고액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년 기간,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이자가 다 합해가지고 채권 최고액만큼을 다 받았지만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7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청구일부터 배당 기일까지 시간이 1년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채권 최고액을 다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2억 4,700이었고 채권 최고액이라는 건 청구 금액에다가 청구된 연 이자가 되는 건데 낙찰가가 2억 4,7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채권 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매물의 시세를 보면은 매매가가 2억 6천이었고 금매가가 2억 5천이었기 때문에 채권 최고 2억 4,700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낙찰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근데 2억 5천에 있어서 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2억 4천 채권 최고 2억 4,700만 원짜리를 2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약 2,700 다 채권을 다 받았다고 하면 2,700만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채권 청구일부터 배당 기일까지가 약 7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구액 곱하기 이제 1.2 하면은 만약에 청구액 곱하기 1년이자 1.2가 2억 4,7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2억 4,700만 원까지만 받는 거고 그 이하가 되면 그 이하만큼만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기일은. 그래서 이자 상환 기간이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배당 금액은 2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2억 4,700이었으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덜 받았죠. 근데 이게 경매를 할 때 팁인데요. 경매를 하시다가 내 채권 최고액을 다 받고 싶어요. 나는 2억 4,700만 원짜리를 다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를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일부러 배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이자는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낙찰은 가능하거든요. 왜? 금매가라든지 매매가가 훨씬 더 낮고 우리 채권만큼은 다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2번만 변경 신청하면은 9개월, 10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 2억 3,9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짧지만 빨리 회수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자를 좀 더 받고 싶다. 이자를 좀 더 받고 싶으면 변경 신청을 통해 가지고 더 이제 매각하는 날짜를 미루는 거고요. 빨리 받고 싶으면 그냥 빨리 받아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낙찰을 받고 경매 취소가 되면은 원금만 다시 돌려받아요? 이자까지. 낙찰 경매 취소가 왜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채권을 갖다든지 채권을 갚아서 등기등본 내면 채권을 갚는다는 거는 채권을 갚는다는 결국 그 이자까지 다 갚았기 때문에 취소가 되겠죠. 그럼 뭐 대답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원금만 돌려보면 아니죠. 이자까지 다 받아야죠. 이자까지. 아니 그 원금에 대해서 채권을 갚았다는 건 뭐냐면 원금만 갚았는데 내가 채권자인데 원금만 갚았다고 취소시켜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죠. 어쨌든 그 두 가지 사례 그 채권 청구부터 이자 사용 기간에 따라서 내 채권 채권만큼 다 받을 수 없다는 부분도 이제 교류를 해보셔야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권을 대출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쪽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례하고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내드렸는데 그 첫 번째 사례에서는 그 채권을 매입할 때 5,700만 원이 들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채권을 할 때 뭐 실제적으로 이자가 있긴 하지만 이득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질권 대출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5,700만 원짜리 650만 원만 있으면 사실 수가 있고요. 2억 2천만 원짜리를 2,470만 원만 있으면 그 채권을 매입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권 대출이라는 것에 이제 매력이 되겠는데 수익은 비슷합니다. 수익은 어차피 똑같은 이제 수익은 배당 수익은 같은데 여기에서 이자만 0.9% 빠지는 거예요. 이자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질권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 수익률을 보면은 아까 14%였는데 4개월에 96%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7개월에 33.6%라는 걸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질권 대출이라는. 자, 질권 대출이 뭐냐면 그러면 질권 대출은 뭐냐면 저희가 근저당권을 인수를 했잖아요. 6,500만 원짜리 근저당권 인수를 했을 때 아까는 근저당권에 그 5,700만 원을 매수를 했지만 그 내가 사올 수 있는 채권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가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내 6,500만 원짜리 돈에 대해서 10%만 내고서 대출을 받고 90%는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권대출의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똑같은 그 채권을 사오면서도 그 채권 최고액의 10%만의 금액으로 그 채권을 사와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어쨌든 그 질권대출을 받을 때는 저희가 채권을 사오면서 질권대출에 대한 그 약정을 합니다. 그 유동화회사에 나는 이제 질권대출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질권대출에 대해서 10% 이제 그 채권처액의 10%만 내면 그쪽에서 알아서 이제 그 질권대출 기관을 연결해 줘요. 받으시면 되고 질권을 대출 받으실 경우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소요기간을 상당히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연으로 가지 않아요. 질권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을 매각해서 이게를 이제 매각될 때까지만 최대 한 6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까지만 이제 그 기간을 합니다. 질권대출을. 뭐 이거는 질권대출 활용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일반 사례인데요. 저당권을 근저당권 설정을 원래 이 금빛 새마을금고 쪽에서 샀다가 얘를 근저당권에 이전을 한 거예요. A라는 이 금빛 새마을금고를
아까 5,700만 원 주고서 저희가 샀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A로 변경이 됐는데 이 A가 저당 그 채권에 이제 10%만 주고서 이 채권 최고의 6천억은 똑같은데 이 A가 이 저당 질권 계약을 하면서 보시면 이제 그 질권 계약이 나와 있죠. 질권 계약을 받으면서 채권자가 바뀌고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고 돈 그 대출을 받은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그래서 하지만 이 최초의 그 근저당권을 받은 은행의 순위는 계속 보전이 되죠. 주등기에서 부기등기를 쓰면서 이 8번이라는 그 순위는 계속 보전을 받기 때문에 순위는 보전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질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권 대출을 하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